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이 왜 여전히 제일 가난할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2개의 알바를 뛰는 사람이, 점심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는 그 사람이 왜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그냥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말들 전부 절반짜리 진실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이유? 구조적으로 설계된 메커니즘이 존재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아주 냉정한 용어로 부릅니다. 빈곤 트랩, 파벌티 트랩. 가난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함정이죠.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7억 원입니다. 전체 평균의 무려 42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가 보유한 순자산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5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해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확률 85.9%입니다. 즉, 한 번 위에 있으면 계속 위에 있고 한 번 아래에 있으면 계속 아래에 있는 구조예요. 그래도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질문의 답이 얼마나 복잡한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한 불평등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습관이,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완전히 해부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알면 실제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3년 뒤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형편이 안 나아지지? 자, 시작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2025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이에요. 평균 순자산은 4억 7천만 원.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싶죠. 근데 잠깐요.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방에 9명이 있는데 9명의 자산이 각각 1억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산 91억짜리 사람이 들어왔다. 이 방 10명의 평균 자산은 갑자기 10억 원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방 안의 사람 중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바로 평균의 마법이고 우리 경제 통계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중위값, 즉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들고 있으니까요. 집값이 폭등하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고 없는 사람은 매달 월세 내기 바쁜 구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건 이게 단순히 불평등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이동성입니다. 불평등 자체는 어느 사회에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2025년 10월에 나온 분석에 따르면 소득계층이 실제로 상승한 비율은 고작 17%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제자리예요. 더 충격적인 건 청년층의 소득 최하위 탈출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 38.4%로 전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우리가 청년은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통계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으면서 시스템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얼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사례와 국제 비교를 보시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 멕시코?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노인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치고는 너무 가혹하죠. 그리고 이 노인 빈곤 통계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식들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 부었고, 노후 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생존이 더 급했어요. 그리고 결국 노년의 빈곤층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구조의 단면입니다. 이번엔 세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의 30, 40대와 그 윗세대를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확실히 계층 이동이 더 쉬웠어요. 1970, 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열심히 일하면 실제로 삶이 나아졌습니다. 공장에 취직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자녀 대학 보내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평균 월급으로 30년 이상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30년이요. 이건 사다리가 가팔라진 게 아니라 사다리가 끊긴 겁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사다리를 걷어찬 뒤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오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국가별로 보면 어떨까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부모가 가난해도 자녀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에요. 북유럽은 이 수치가 낮아서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연관성이 작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부모가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부모 잘 만나는 게 스펙이다 라는 말이 그냥 자조적인 농담이 아닙니다. 통계로 증명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육, 정보, 네트워크, 심지어 건강까지 전부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더 적은 정보를 얻고 더 좁은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한 가지를 놓칩니다. 가난을 탈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외부 구조만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즉 가난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3장에서 할 얘긴데 솔직히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질문을 직접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좀 더 절약을 안 하지? 왜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안 하지? 왜 그 돈으로 술이나 사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저도 예전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경제학이 증명했어요.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케일시티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샌들 뮬레이 나탄과 엘다 샤피르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핵심 발견은 충격적입니다. 가난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의 뇌는 그 부족함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터널링이라고 해요.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만 보이고 그 외의 것들이 흐릿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우거나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수확 전, 즉 돈이 없는 시기와 수확 후 돈이 생긴 시기에 동일한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돈이 없을 때 IQ가 평균 13에서 14점 낮게 나왔어요. 이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저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가난은 사람을 더 멍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멍청해 보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가난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론 가난한 상황이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드는 뇌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 가난한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한다. 틀렸습니다. 저축할 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월급이 250만 원인데 월세 7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각종 보험 15만 원, 이것만 더해도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기계 고장 등이 생기면 1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저축은커녕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여유라는 게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당황할 게 없어요. 근데 없는 사람은 하나의 작은 사고가 수개월의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경제적 취약성, financial frag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오해, 가난은 의지의 문제다. 이건 가난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의지가 문제라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 농부들은 왜 수확 후에 갑자기 의지가 강해지는 걸까요? 그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 오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오해를 가장 열심히 퍼뜨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막에서 그 구조를 정면으로 해부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경제학에서 빈곤 트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역하면 가난의 덫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늪을 상상해 보세요. 보통 발이 좀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더 빠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천천히 빠지고 누군가 밖에서 줄을 던져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빈곤 트랩이 바로 이 늪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혼자서는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저소득, 저투자, 저생산성, 다시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교육, 건강, 기술 습득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투자가 없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죠. 생산성이 낮으면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소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루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용불량의 함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담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냐면 금리가 훨씬 높은 곳으로 갑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심하면 사채까지. 이 이자를 갚기 위해 또 일해야 하고 그 이자가 원금보다 빠르게 쌓여요. 부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더 가난해집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바로 기회비용의 격차입니다. 부자들은 100만 원을 쓸 때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선택지가 많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그냥 다음 달 생존을 위한 돈이에요. 선택이 없는 거죠. 선택지가 없다는 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고정형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이 정도야 라는 자기 제한적 신념이 형성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뿐이고 성공 사례는 TV 속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낸 인식의 문제예요.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가난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혼자 힘으로 이 네 개의 고리를 동시에 끊어내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그런데요, 이런 내용은 뉴스에서 잘 안 다뤄집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보다 성공한 사람의 노력 스토리가 훨씬 잘 팔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채널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보 놓치기 싫으신 분들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이미 경제를 보는 눈이 상위 10%입니다. 그럼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을 실제로 가져와 봅시다. 먼저 한국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수저 계급론 들어보셨죠? 흑수저, 금수저. 처음엔 그냥 자주 섞인 인터넷 유행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통계로 증명되는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부모의 자산 규모는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스카이대학교 신입생들의 가정소득을 조사해보면 상위 소득가구 출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이 좋은 사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미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경제학자 라지 채티의 연구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세금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국 내에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도로 그려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미국 안에서도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성인이 됐을 때 소득이 수십 %나 차이가 났어요. 그냥 우편번호, 즉 태어난 동네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채티의 연구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가난한 집 아이가 부유한 동네로 이사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아이의 능력이나 의지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거죠. 접하는 정보, 보는 역할 모델, 학교의 질, 이런 것들이 바뀐 것만으로 삶의 궤적이 달라졌습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사회 이동성 지수가 세계 최상위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교육이 완전히 무료이고 의료비 걱정이 없고 실직해도 생활이 유지되는 복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안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실패의 비용이 너무 커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리스크를 안 지려 하고 결국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빈곤 트랩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실험입니다. 1970년대에 매니토바주에서 최소 소득 보장 실험, 민컴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였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다들 일 안 하고 빈둥거릴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사람들은 그 돈으로 교육을 더 받고 건강에 더 투자하고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입원율이 줄었고 학교 중퇴율이 줄었습니다. 가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은 본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가난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99%가 이 사실을 알고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 그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그 구조를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뭘 해야 할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딱 5가지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계층 이동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습관과 선택들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자산부터 만들어라.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무언가입니다. 임대 수익, 배당 수익, 컨텐츠 수익, 저작권 등이에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 자산이 시간을 파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처음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월 10만 원짜리 배당 포트폴리오라도 시작하는 것, 그 출발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자산을 만드는 사람과 안 만드는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을 묵혀두는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곳에 돈이 있어야 해요. ETF, 즉 상장지수 펀드는 그 시작점으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 이게 복잡한 투자 공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소득 다각화를 빠르게 시작해라. 직장 하나, 월급 하나. 이 구조는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실직 한 번이면 모든 게 흔들려요. 부업이든 프리랜서든 소득 파이프라인을 2개 이상 만드는 게 요즘 시대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처음엔 작아도 됩니다. 월 20만 원짜리 부업이라도 그게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면서 결국 본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같은 뉴스를 보면서 다른 정보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대출이 부담스럽겠다 해서 끝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되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내 자산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5번째, 환경을 설계하라. 의지력은 유한합니다.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아끼겠어 라고 다짐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아끼려면 환경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월급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게 설정하면 의지력이 없어도 저축이 됩니다. 알림을 끄고 공부 앱을 첫 화면에 두면 의도하지 않아도 공부하게 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 전략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전략, 오늘 당장 전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알고도 실행 안 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을 실행한 사람의 5년 후와 안 한 사람의 5년 후가 얼마나 다를지 마지막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명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월 250만 원을 버는 30살 2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오늘 이 영상 보고 뭔가를 시작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ETF에 넣고 퇴근 후 1시간을 새로운 기술 배우는 데 쓰고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해요. 다른 한 명은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고 뭔가 복잡한 것 같고 아직 여유가 없다고 느껴서요. 10년 뒤 2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람, 매달 30만 원씩 10년간 연 6% 수익률로 투자했다고 하면 복리로 계산하면 약 4,9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기술을 배워서 소득이 올랐고 부업까지 생겼어요. 10년 후 월 수입은 35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0년 후에도 월 250만 원입니다. 아니,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다음에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의지력 차이가 아닙니다. 실적의 차이예요. 처음 그 한 걸음이 10년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 내내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이 구조적 문제라는 건 사실이에요. 시스템이 불공평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구조 안에서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과 멈춰있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출발선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미 시작한 겁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안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삶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이 정보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에게 닿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